네, 대부분의 서민들이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 아마 집일 겁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글자를 한 바퀴 돌려보면 그 뒤에 써있는 큰 글자가 있죠. 바로 빚.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온 가족의 명운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부동산 가격이 꼭 폭등하길 바래서가 아니라 실수요자는 살 수 있느냐, 옮겨갈 수 있느냐, 정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는 건데 일단 시장의 전망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급 계획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대체 어떻게 움직일까요? 박연미 경제픽 의식주 현장에서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이광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쁜 시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 두고서 정부는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여기에 부응을 해줄 거냐 이게 관건일 텐데 주간 단위 통계를 보면 이제 서울 전체 평균도 아파트 거래가가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잖아요.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 파악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마이너스 즉 하향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해 왔는데 이런 최근의 상황은 변곡점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추세가 당분간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변곡점이라는 게 저는 좀 헷갈리던데 항상 이제는 정점 찍고 내려와서 쭉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좀 눈치를 보면서 많이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이 상황으로 유지가 되면서 쭉 거래 절벽이 이어진다는 말씀인지 정확히 어떤 쪽이신 거예요? 네, 그건 아시겠지만 자산시장에서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면함이 변화한다는 건 네. 그동안에 이루어진 추세하고 다른 상황에 시장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 오르고 계속 간다 이런 시장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오르든지 빠지든지. 근데 후자에 가깝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네. 실제로 부동산 가격 보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도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전국 실거래가 아파트 지수로 보면 이미 상승률이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고 봐요.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월간 해서 평균적으로 한 5천 건에서 10,000건 정도 거래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2월에는 1,000건 미만으로 크게 감소해요. 예, 그러면 뭐 10분의 1 수준이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평균 한 2만 건 정도 거래가 되는데 월. 그런데 이게 2,000건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건 시장의 변화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뭐랄까요? 그런 지표죠. 시그널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저는 작년에 제일 판단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안 꿔줘서 못 사는 건데 이게 정말 시장의 열기가 가라앉은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즉 대출이 다시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사람들이 출발선에 대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대출을 안 해주기도 하지만 다시 대출이 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영끌해서 살 마음이 없어지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동 원인에서 최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역시 금리고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대출을 아무리 많이 해준다고 해도 사실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뉴스에서 설명하셨지만 금리 예를 들어서 1월에 대출이 풀렸지만 네. 금리가 높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높아진 가격에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그리고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쉽게 주택을 사기 힘든 구조로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이 역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일각에서 보면 지금 지난해부터 규제가 워낙 심했다. 그리고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한번 맞아본 사람들이 이거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3월에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 정치 이벤트 이후를 보면
이때를 기점으로 사람들 마음이나 시장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나 시장에서 많이 이제 대선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대선 이후로 갑자기 또 저금리로 가거나 이러면 이제 얘기는 달라지겠죠. 네. 그런데 저는 대선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 불가피하다. 이건 경제적인 구조가 네. 있는 거지 정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거나 아니면 저금리로 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상황이 좀 구조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선 이후에 뭐 이렇게 뭐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대출 완화해서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이걸 가장 큰 변수로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저희가 금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직도 그래도 저금리다. 네. 그런데 저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상승률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0.5%에서 1%로 올라간 건 0.5%포인트 올라간 것 뿐이지만 사실 100%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일종의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심리의 영향에 변화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로 본다면 이 시장에서 이 투입이 너무 커지면 산출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강력한 대출 규제, 뭐 대선 앞두고 대기 수요가 많다, 관망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하락의 전반적인 그 무게를 싣고 계신 게 금리 이슈라고 보셨어요. 근데 최근에 임대차 시장을 보면 여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전에 보지 못하던 트렌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가 역사상 없었던 정책이 들어왔잖아요. 임대차 보호법이란. 2+2.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시장에서도 가격에 예를 들어서 연장한 분들은 가격을 낮게 유지했고 그리고 갑자기 새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 임대차를 구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거래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의 차별화가 좀 가격이 막 이렇게 뭐랄까 스펙트럼이 다른 거죠. 다양해졌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정책이 도입하면서 일시적인 어떤 그런 충돌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올해 이제 3분기 때부터 그렇게 연장하신 분들이 재계약에 들어가거든요. 아마 8월이죠? 그렇습니다. 네. 8월 이후부터 그렇게 되면 시장에 이제 변화가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또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이 또 오를 거다. 그러면 또 갭 투자가 증가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시장을 보면 네.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결국 매매 가격을 좀 밀어 올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건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거나 과거의 흐름을 보면 예를 들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세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해요. 그런데 가격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려고 할 때도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 전세 수요가 많아지니까. 아, 그 전세는 그럼 맨날 오르는 거예요, 위원님?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세 가격이 집값을 올리기 위한 인과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집값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를 들면 서울에선 70%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게 말하자면 전세가율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그렇습니다. 그 숫자잖아요. 매매 가격 네. 대비해서 전세가 얼마나 차지하는 비중이 70% 그러니까 그 비율이 70% 이상은 돼야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많아지고 갭 투자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준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50% 수준입니다. 아, 갭 투자 등으로 조금만 메워서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네. 갭이 너무 크다 보니 그냥 전세는 전세에 머물고 네, 매매 그렇죠. 시장은 매매 시장대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처럼 전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죠. 네. 이게 과연 70%까지 오르냐가 이제 관건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억짜리가 현재 5억인데 네. 전세가 10억짜리가 전세가 7억으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가능성도 있겠구나 말씀하시겠지만 5억이 7억이 오르는 건 40%가 오르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다시 계약할 때 40%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과거의 경험도 그렇고 지금 시장 상황에도 쉽지 않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2년을 살고 2년 추가로 사셨던 분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8월에. 근데 이분들이 기존에 살던 집 말고요. 다른 집으로 갈 때 그쪽 집주인은 종전에 올리려고 했던 걸 못 올렸으니 새로운 세입자한테 많이 올려야지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지점은 이제 좀 고민해 봐야겠지만 일단 말씀드린 게 저희가 이제 집값을 전망할 때는 그게 예를 들어서 현재 전세 가격이 최소한 40% 이상 올려야 그 등식이 성립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감당할 만 하겠느냐.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그 자가 보유율이 많아져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를 산 사람들이 많아져서 전세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전세로 들어올 만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난해 그리고 네. 재작년까지 소위 영끌을 해서 집 산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고 싶어도 이게 시장에서 감당할 수준을 넘어버리면 네. 수용이 안 될 테니 네. 그게 70%까지 가긴 어렵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미시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 가격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올리려면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면요.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그 전세 가격을 일단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바로 스위치 되면은 전세 가격을 크게 올릴 수는 없어요. 일정률을 비워놔야 돼요. 그러면 네. 내가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아니면 그 기간을 감당하면서 확 올리기가 어렵다. 그렇죠. 근데 그 현금을 자신이 갖고 있는 현금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보통 충당하거든요. 근데 대출을 안 해주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뭐 한 달이라도 비워놔야 크게 상승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근데 그게 어려운 구조가 됐다. 그래서 최근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 있다고 해서 금리, 물가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셨지만 정책적인 영향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예컨대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양도세나 취득세를 지금 낮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양도세가 떨어지면 사실 팔 수 있는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영향을 안 줄까요?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인데 뭐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춰주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텐데,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산 시장에서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게 이런 피드백 현상인데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춰주면 어떤 기대를 갖게 하냐면 그럼 나중에 더 낮춰주겠지. 그래서 오히려 매물을 줄 수가 있어요. 조금 있어 보니까 이거 지금 30% 해준다는데 네. 50%까지 깎아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서, 그런 피드백의 판단 기준은 네.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장의 상황에서 옵니다. 시장의 가격이 오를 때는 아무리 세금을 낮춰줘도 안 내놔요. 안 내놓겠죠. 내가 세금 그거 좀 깎아줘 봤자 갖고 있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기대를 만든다는 거죠. 더 낮춰주겠지. 가격 더 오르면. 근데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하향 조정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 주잖아요. 네. 그럼 시장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때 또 무주택자는 집을 안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계속 눈치 보기 게임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 시장을 그런 어떤 그 세금 이슈나 정책 이슈로 시장을 판단하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 맞지도 않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에는 빚내서 집 사라고 그럴 때는 정책을 막 풀어줬잖아요. 네. 집값이 빠졌어요. 정책 따라서 집이 안. 최근에 정부는 엄청나게 규제를 했지만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보시면서 집값을 추정하고 판단하고 전망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하다.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정부도 그렇고 대선 후보들도 막 몇백만 원씩 짓는다고 하잖아요. 네.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힐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런 사인이 시장의 과열을 막는 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시장이 하락하고 이렇게 조정한 분위기에서는 그 공급 영향이 크게 다가와요.
근데 시장이 오를 때는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언제 공급되겠어? 그 입주 물량 얼마인데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실질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급을 뭐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400만 원 받고 한다고 그래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주체들이 받아들이는 상황이 좀 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장기 정착하면서 꾸준한 공급은 분명히 필요하죠. 네. 그래요. 앞으로 우리 이광수 수석연구위원께서는 가격이 좀 조정될 거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이광수 수석연구위원과 부동산 시장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